제가 제 엄마 변호할 거예요. 판사는 그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아 했다. 겨우 8살 어린 소녀가 꽉 찬 법정 앞에서 단독으로 어머니를 대변하겠다며 당찬 목소리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웃었고 또 누군가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놀라웠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나리는 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의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결심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어른들의 조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15일 월요일 아침 부엌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생긴 절박한 필요에서 필요했다. 나리의 그릇에 담긴 찹쌀죽이 식어가고 있을 때 그녀는 그 주위 3번째로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 박미소는 붉게 부은 눈으로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딸이 걱정하지 않도록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리는 이미 그 친구들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오래 머물 때, 전화로 속삭일 때, 중요한 소리를 침대 미 침발 상자에 보관할 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소는 항상 나리가 완벽하게 보이도록 신경 썼다. 검은 머리는 2개의 완벽한 따뜻 머리로 정돈되어 있고 학교 교복은 깨끗하고 다림질이 되어 있었다. 모든 문제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딸이 방치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했다. 나리가 왜 또 슬퍼하냐고 물었을 때 미소는 단지 두통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나리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고 어머니를 걱정시킨 치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고 가족 내 긴장감을 포착했으며 중요한 상황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사진 같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후 나리는 어떤 수업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그녀는 학교 뒷마당의 오래된 감나무 아래 앉아 생각에 잠겼다. 마을의 안성초등학교는 80년대에 지어진 작은 학교였다. 경기도 안성시의 작은 동네에 위치한 이 학교는 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농촌 지역의 소박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리는 이 학교의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하나였지만 그날만큼은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아버지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어머니가 중요한 소리를 숨기는 것을 보았고 부모님이 2달 동안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늘이 제 빛으로 변하며 이른 가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은 실내로 달려갔지만 나리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감나무의 넓은 잎사귀가 그녀를 피로부터 포호해 주었다. 그녀의 표정은 8살 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진지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다. 어머니에게 법적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가 필요했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다면 그녀가 변호사가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쉬는 시간 동안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나리는 교정의 감나무 아래 그대로 앉아 자신이 관찰한 모든 친구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어젯밤 아버지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어머니가 중요한 서류를 숨기는 것을 보았으며 부모님이 2달 동안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윤채원이 다가와 왜 놀지 않는 야구 물었을 때 나리는 어른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며 도와야 한다고 대답했다. 다른 여자아이들은 나리가 어른 흉내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웃었지만 그녀는 장난치는 것이 아니었다. 8살의 마음속에서 계획이 형성되었다. 어머니에게 법적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가 필요했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다면 그녀가 변호사가 될 것이다. 나리야, 너 정말 이상해졌어. 채원이 웃으며 말했다. 어른들이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이건 그냥 어른들 일이 아니야. 나리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울고 있어. 내가 도와야 해. 채원은 어깨를 의식하고 다른 아이들과 놀러 갔다. 나리는 혼자 남았지만 그것이 더 좋았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나리는 어머니에게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질문을 펴보았다. 미소는 변호사들이 법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법정에서 변호하며 권리를 존중받게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리가 물었다. 미소는 한숨을 쉬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학에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해.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하지. 아주 어렵다 한다. 사법시험이요? 그게 뭐예요? 아주 어려운 시험이야.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지. 미소는 설명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나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안성시의 작은 동네 골목길을 지나며 나리는 주변의 오래된 한옥들과 현대시가 파트가 혼재된 풍경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들이 사는 곳은 반지와 원룸이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여름에는 습하며 겨울에는 춥지만 미소는 항상 그곳을 깨끗하고 아늑하게 유지했다. 그날 밤이 모든 진실을 발견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나리는 실감했다. 저녁을 먹은 후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녀는 부모님의 방으로 향할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가 침대 밑에 숨겨둔 신발 상자를 확인해야 했다. 학교에서 배운 도덕 수업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보는 것은 나쁘다고 배웠지만 나리는 이것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도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졌다. 가을에 찬 공기가 얇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나리는 침대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의 눈에는 8살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미선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리는 부모님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침대 밑에 중요한 서류를 신발 상자에 포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른들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느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서류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 단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양육권 이혼 심리 가정 법원. 어머니에게 보내진 변호사의 편지도 있었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심리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양육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이는 그녀가 어머니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재빠르게 모든 중요한 정보를 암기했다. 법원 이름, 심리 날짜, 아버지 변호사의 이름, 그리고 모든 것을 발견했던 그대로 정확히 제자리에 두었다. 미선이 뭔가를 찾으러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나리가 침대 가장자리에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리야, 여기서 뭐하니? 미선이 물었다. 엄마 아빠가 나의 양육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 알아요. 나리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미선은 마치 배에 강한 펀치를 맞은 것처럼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뭐라고 미선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금요일에 심리가 있다는 것도 말아요. 아빠는 변호사가 있고 엄마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다는 것도요. 미선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알았니? 신발 상자를 봤어요. 나리가 인정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미선은 딸을 바라보았다. 8살 아이가 이런 방식으로 이혼과 양육권 분쟁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그녀가 원했던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리를 포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 엄마는 어떻게 싸울 거예요?
변호사 없이요. 나리가 물었다.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엄마의 변호사가 될 거예요. 나리가 진지하게 말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지 않았다면 미선은 웃었을 것이다. 나리야, 8살 아이는 변호사가 될 수 없어. 그럼 적어도 법원에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나리가 주장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미선은 딸을 꼭 안고 함께 잠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나리의 작은 몸이 그녀에게 기대어 있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이 아이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다. 오래된 반지와 원룸의 창문 밖으로 가을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0월의 이른 눈은 안성에서 흔치 않았다. 마치 세상이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듯 차가운 눈이 조용히 쌓여갔다. 다음 날부터 나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초등학생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사명이 있었다. 어머니를 돕고 그들의 가족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녀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미선은 침대에 무겁게 앉아 패배감을 느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전 남편 최동우가 시작한 이혼 소송과 홀로 싸워왔다. 동우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월급이 좋았고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다. 그는 미선이 나리를 돌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례를 구축하고 있었다. 동우 씨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나리가 물었다. 이선은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가 새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 사람 과세 가정을 꾸이고 싶어 하나 봐. 그래서 저를 데려가려고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미선은 놀랐다. 너 어떻게 알았니? 지난번 만났을 때 그 사람 표정 봤잖아요. 제가 있을 때 아빠한테 그 애는 언제 데려가냐고 물었다고 들었어요. 미선은 한숨을 내쉬었다. 동우는 은행 계좌에 대한 그녀의 접근을 차단했고 집안 경비를 위한 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가사도 위로 일을 시작해야 했다. 구유한 집안에서 자란 미선에게 이는 굴욕이었지만 나리를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요. 미선이 마침내 인정했다. 법률 구조를 신청했지만 기다리는 명단이 너무 길 때 제가 엄마의 변호사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나리가 주장했다.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았다면 미선은 웃었을 것이다. 그녀는 8살 아이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나리는 적어도 법정에 동행할 수 있다고 고집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리는 학교 일상을 완전히 바꿨다. 쉬는 시간에 놀지 않고 도서관으로 가서 사서 선생님에게 가족법에 관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요청했다. 이성미 사서는 20년 동안 안성초등학교 도서관을 지켜온 베테랑이었다. 처음에는 나리의 요청이 학교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리가 어머니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 사서는 그녀가 어려운 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가족법이요? 초등학생이 왜 그런 걸 찾아요? 이 사서가 놀라워하면 물었다. 우리 엄마를 도와야 해요. 아빠가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나리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 사서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 자신도 이혼을 겪었고 어린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해했다. 내가 도와줄게. 그녀가 말했다. 우리 도서관에는 법률 관련 책이 많지 않지만 내 개인 책을 몇 권 가져올게. 일주일 동안 나리는 가족법 책에 푹 빠졌다.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미성년자의 권리 판사가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 무엇보다 미성년자의 복지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패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경우에 미성년자가 판사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날씨는 더욱 추워졌고 안성시의 가을은 겨울로 빠르게 변해갔다. 미소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밤에는 한 침대에서 나리와 함께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다. 반지하 원룸의 창문을 통해 새우며드는 차가운 공기는 그들의 상황만큼이나 냉혹했다. 7일 전날 목요일 밤 미소는 부엌 식탁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혼자서 변호를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리는 손에 공책을 들고 다가왔다. 엄마, 제가 가족법에 대해 공부했어요. 나리가 말했다. 여기 엄마 사학권의 중요한 법적 주장들을 정리해놨어요. 미소는 딸이 가져온 공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린아이 송을 씌었지만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성숙했다. 그것은 그들의 사례에 가장 중요한 법적 논점들의 요약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된 건 이 미소님 물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이 선생님과 이야기했어요. 나리가 대답했다. 미소는 딸을 꼭 안았다. 이 작은 아이의 지능과 결단력에 압도되었다. 법정에는 많은 변호사와 판사가 있을 거야. 아주 진지하고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어. 미손이 설명했다. 무섭지 않아요. 엄마랑 함께 할 거니까요. 나리가 대답했다. 거기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미소님 물었다. 나리는 어른들을 항상 놀라게 하는 그 지적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판사님께 진실을 말할 거예요. 왜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라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미소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8살 딸이 그녀 자신보다 변호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일을 했다. 정말 확실해? 미소님 물었다. 네, 나리가 대답했다. 우리는 팀이에요. 팀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날 밤 모녀는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 준비한 모든 것을 검토했다. 미소는 나리에게 법정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설명했고, 나리는 어머니에게 그들의 관리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내일 아침에 뭘 입을 거야? 미소님 물었다. 제일 좋은 한복이요. 나리가 대답했다. 미소는 놀랐다. 한복 외 미소 선생님이 법정에서는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설날 한복이 제일 좋은 옷이잖아요. 미소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리야. 법정에 한복을 입고 가는 사람은 없어. 그건 명절에 입는 거야. 그럼 제 교복이 제일 깔끔해요. 교복이 괜찮을까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할 거야.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미소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날 밤 늦게 나리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안성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소원을 빌렸다. 제발 내일 용기를 주세요. 엄마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의 방에는 학교 책상 위에 정리된 공책들과 법률책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모든 사진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웃음을 다시 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늦게 나리가 잠든 후 미소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로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렇게 용감하고 독특한 딸을 키운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내일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리를 지킬 거야. 창문 너머로 마지막 가을 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겨울이 문턱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에 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나리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깨끗이 다림질된 짙은 남색 교복,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특별한 행사를 위해 미선이 사준 검은 구두. 그녀는 머리를 단정한 포니 테일로 묶고 모든 필기가 담긴 공책을 챙겼다. 미선이 준비됐냐고 물었을 때 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우리가 이길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수원시 가정법원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미선은 딸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권리에 대한 가정사법 시스템의 인식 방식까지 바꿀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리는 단순히 어머니의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순수함의 힘, 사랑의 명확성, 그리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지능으로 가족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법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리가 버스 창문 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주 크고 엄숙한 건물이야. 미선이 대답했다. 돌로 지어진 커다란 건물이지. 나리는 상상 속에서 법원을 그려보았다. 어쩌면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무서운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서워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원가정법원 은회색 콘크리트로 지어진 위험 있는 건물로 자신감 있는 어른들조차 위축시켰다. 그들이 그 금요일 아침에 도착했을 때 복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비싼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긴장한 가족들, 서류 가득한 폴더를 들고 다니는 직원들. 미선은 3번 법정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몇 년 전 취업 면접을 위해 산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잠을 자지 못했음에도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녀 옆에서 나리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걸었다. 이제 법률 노트가 담긴 학교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숨을 깊게 쉬고 어젯밤에 연습한 것을 기억하라고 속삭였다. 괜찮아요, 엄마. 나리가 미선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가 있잖아요. 법정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미선은 굳어버렸다. 유리창을 통해 그녀는 동우가 2명의 정장 입은 남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비싼 변호사들이었다. 동우는 미선이 3개월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비싼 새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마치 이미 사건에서 이긴 것처럼 편안해 보였고 심지어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난 이걸 할 수 없어. 미선이 중얼거렸다. 저들은 진짜 변호사들이야. 전문적인 서류들. 아마 몇 달 동안 준비했을 거야. 나리는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장면을 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위해 일하는 법률팀이 있었다. 하지만 위축되는 대신 소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타올랐다. 그것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과 같은 결단력이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의 정신적 명료함으로 증폭되었다. 엄마, 우리와 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나리가 물었다. 미소는 복잡한 법적 자료가 펼쳐진 테이블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들은 돈이 있지. 저들은 돈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요. 나리가 대답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진실은 항상 돈보다 강화되어. 미소는 너무나 진지하고 결단력 있는 표정을 한 8살 딸을 바라보았다. 잠시 아이가 아닌 어른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미손이 물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나리가 대답했다. 제가 공부했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엄마. 법정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동우는 미선이 나리를 데려온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고 그의 변호사 중 한 명이 즉시 다가가 그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분명히 그들은 소녀가 출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미선과 나리는 그들에게 지정된 테이블에 앉았다. 동우의 법률팀이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들의 테이블은 슬프도록 비어 보였다. 미소는 기본 서류가 담긴 폴더 하나만 가지고 있었고 나리는 학교 공책을 꺼내 앞에 꼼꼼하게 정리했다. 저 아이가 뭘 하는 거죠? 동우의 변호사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미소는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준비하고 있어요? 법정 직원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모두 가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은 5분 후에 입장했다. 그는 서기환 판사로 회색 머리에 엄격한 표정을 한 나이든 남자였다. 가정법원에서 20년 동안 수백 건의 양육권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공정하지만 엄격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최동호 대 박미선의 양육권 심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서 판사가 선언했다. 원고 측은 김성은 이태영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미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피고 측은 법적 대리인이 있습니까? 미소는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직접 변호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미성년자는 누구입니까? 서 판사가 물었다. 제 딸 정나리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미선이 설명했다. 서 판사는 호기심을 갖고 나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경험상 양육권 심리의 미성년자가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개의 그들은 조용히 겁에 질려 있었다. 이 소녀는 뭔가 달랐다. 그녀는 똑바로 앉아 있었고 앞에는 정리된 공책들이 있었으며 두려움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양측에 모두 진술을 듣겠습니다. 김 변호사부터 시작하세요. 서 판사가 선언했다. 김성은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에서 수십 번 승리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일어섰다. 그는 50대 남성으로 비싼 정장을 입고 정제된 매너로 즉시 법정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립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시작했다. 저희 의뢰인 최동호 씨는 피고 박미선 씨와 함께 사는 미성년자 정나리 양의 부적절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전적인 양육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소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공식적인 법정에서 그것을 큰 소리로 듣는 것은 마치 그 자리에서 딸이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저희 의뢰인은 경제적 안정성, 적절한 주거 환경, 안정적인 가족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는 모성 역할을 기꺼이 맡을 세 배우 자도 포함됩니다. 나리는 이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겨우 3개월 전에 장수희라는 여자와 재혼했다. 나리는 그녀를 단 2번 만났을 뿐이며 그녀가 진정으로 모성 역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반면 피고는 미성년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불안정 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했다. 피고는 고정 직업이 없으며 지난 1년 동안 3번이나 거주지를 변경했고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생활 수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서류 더미를 집어들면 말했다. 박미성 씨는 최근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김 변호사의 각 단어는 미선에게 칼날과 같았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이었지만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가 거주지를 바꾼 것은 동우가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서였다. 그녀가 임시직을 가진 것은 동우가 그의 인맥을 이용해 그녀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해고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김 변호사는 15분 동안 계속해서 재정 서류, 새 집 사진, 새 아내 증언 그리고 나리가 더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에서 더 잘 적응할 것이라는 심리평가를 제시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완료되자 서 판사는 미선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 박미선 씨, 이제 귀하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서 판사가 말했다. 미선은 다리가 떨리는 채로 일어섰다. 그녀는 말할 내용을 연습했지만 이제 김 변호사의 전문적인 발표를 모두 들은 후에는 완전히 장소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히키치치. 판사님,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제 딸을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돈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나쁜 어머니는 아닙니다. 나리는 저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피고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미선은 침묵했다. 그녀는 그런 서류가 없었다. 그녀는 매주 구할 수 있는 가사 도우미 일에 의존하고 있었다. 피고가 미성년자의 양육을 포장할 고정 수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계속해서 질문했다.
다시 침묵. 미선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보시다시피 피고는 책임감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답변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의뢰인이 양육권을 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선은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서 있었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히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나리가 일어서서 말했다. 제가 뭔가 말해도 될까요?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서판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동우는 눈살을 찌푸렸으며 변호사들은 이것이 정상인지 의아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판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어른들 사이의 법적 심리입니다. 나리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화도 권리협약제 12조에 따르면 저는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제 나이와 성숙도 했다. 제 의견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정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모두가 국제인권법을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정확성으로 인용한 8살 소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서판사는 안경을 벗고 나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20년 경력 동안 그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양육권 심리에서 아동 권리 협약을 인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조항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서판사가 물었다. 네 판사님. 나리가 대답했다. 그것은 판사님이 제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제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우는 점점 더 불편해 보였고 그의 변호사 중 한 명에게 급하게 뭔가를 속삭였다. 나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저는 양육권 심리에 대해 공부했고 판사님이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서면 말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미성년자는 이러한 법적 절차에 참여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리는 성인에게도 위협적이었을 표정으로 변호사를 향해 돌아서었다. 저는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제 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저를 침묵시키려 하는 대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할 것.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놀랐다. 미소는 딸을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다. 서판사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잠시 생각했다. 그는 이처럼 준비되고 자신감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법정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8살 소녀가 경험 많은 변호사와 맞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서판사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나리에게 물었다. 정확히 무엇을 공부했디? 가족법에 대해 공부했어요. 나리가 대답했다. 판사님이 누가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들과 왜 제가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서판사는 동우의 변호사들을 바라본 다음 미선을 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나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하는 법적 이유들을 모두 문서화했고 나리가 계속했다. 아빠의 주장들이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증거도 준비했어요. 동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 변호사는 완전히 당황한 듯 보였고 급하게 개입했다. 이것은 완전히 부적절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적 심리를 주도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판사는 손을 들어 그를 조용히 시켰다. 그의 경험 많은 눈에는 무언가가 보였다. 20년간의 판사 경력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보았지만 양육권 심리에서 이토록 준비되고 명료한 소녀는 처음이었다. 그의 직감은 이 소녀가 할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나리 양에게 10분을 줘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판사가 선언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만을,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나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판사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미소는 자랑스러움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리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지만 8살 딸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할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니 이건 말도 안 배워. 이태영 변호사가 일어서면 항의했다. 이것은 법적 절차입니다. 아예 감정적인 호소로 복잡한 법적 문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서판사가 조용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한민국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는 미성년자의 복지에 관한 사건에서 미성년자 의견을 청취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재량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의 공책에 무언가를 급하게 적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이것이 항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나리 양 준비됐나요? 서판사가 물었다. 네, 판사님. 나리가 대답했다. 그녀는 첫 번째 공책을 열고 심호흡했다. 동우는 두 변호사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법정 속에는 모든 일이 정확히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자기에서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다. 30년 경력 동안 그는 8살 아이가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미소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 나리는 이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성인도 부러워할 만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 나리가 말했다. 법정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나리는 첫 번째 공책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발표를 시작했다. 저는 정나리 8살이고 여기에 엄마의 변호사로 왔습니다. 진짜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서요. 하지만 많이 공부했고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서 판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렸다. 20년 경력 동안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아빠의 변호사는 엄마가 돈이 없어서 저를 돌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리가 설명했다. 하지만 저는 가족법 제83 39조 2틀을 읽었고 양육권 결정은 부모의 경제 상황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우는 의자에서 점점 더 불편해 보였다. 아니요, 난도 나빠. 저는 판사님이 경제적 안정성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성, 애정적 유대감, 가정 환경 같은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나리가 계속했다. 그녀는 두 번째 공책을 열고 여러 장의 종이를 꺼냈다. 저는 왜 엄마가 저에게 최선인지에 대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나리는 법원 서기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성적표를 제출했다. 판사님께서 보시다시피 제 성적은 모두 우수합니다. 한 과목도 낙제한 적 없고 학교에 지각한 적도 없으며 선생님들은 항상 제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코멘트를 적어줘. 슬쩍. 서판사는 놀라움과 함께 성적표를 검토했다. 소녀의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엄마가 저를 잘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리가 설명했다. 만약 제가 방치되거나 부적절한 환경에 있다면 제 성적이 이렇게 좋을 수 없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개입하려 했을 때 나리는 단호하게 그를 막았다. 변호사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다. 8살 소녀가 법정에서 그를 조용히 시켰다. 나리는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며 계속했다. 저는 엄마와 함께하는 모든 활동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강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매일 밤 엄마가 숙제를 도와주는 사진, 일요일마다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 가는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각 이미지에서 모여 간의 사랑이 분명히 보였다. 엄마는 돈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셨어요. 시간, 관심, 진정한 사랑이요. 나리는 앨범을 닫고 세 번째 공책을 열었다. 이제 왜 아빠와 살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우는 의자에서 눈에 띄게 긴장했다. 아빠가 돈과 큰 집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하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소리쳤다. 이것은 완전히 허용할 수 없습니다. 서 판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에 기각합니다. 정나리 양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다시 한번 방해하면 법정 모독죄로 경고하겠습니다. 나리는 판사에게 감사를 표현 후 계속했다. 아빠는 저를 돌보고 싶다고 하지만 이 소송이 시작된 지난 6개월 동안 저를 단 4번만 방문했어요. 그리고 매번 1시간만 머물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관한 전화통화로 보냈습니다. 나리는 공책에서 작은 달력을 꺼냈다. 그곳에는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함께 아버지의 각 방문이 표시되어 있었다. 각 방문을 기록했어요.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는지요. 판사님께서 보시다시피 가장 긴 방문은 1시간 반이었고 가장 짧은 방문은 단 30분이었습니다. 서 판사는 달력을 집어들어 주의 깊게 검토했다. 나리가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했음이 분명했다. 아빠는 학교나 친구들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나리가 계속했다. 항상 제가 그와 함께 살게 되면 무엇을 사줄지, 어디로 데려갈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동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딸이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나리는 공책의 세 부분을 펼치며 말했다. 아빠의 새아내 장수희 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정은 조용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희 씨는 아빠와 3개월 전에 결혼했어요. 저는 그녀를 단 2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만났을 때 그녀는 제가 새 가족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옷 띠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잘 교육받은 소녀들은 더 조용해야 한다며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했어요. 이소는 놀랐다. 나리는 새 의부 서머니 와의 만남에 대한 이런 세부 사항을 전에 말한 적이 없었다. 진정한 어머니는 딸이 이미지에 맞게 변하도록 하지 않아요. 나리가 설명했다. 진정한 어머니는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법정의 침묵은 완벽했다. 동우의 변호사들조차 메모를 적는 것을 멈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가 양육권을 원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리가 말했다. 동우는 경직되었고 그의 변호사들은 우려와 함께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리는 이어질 말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을 알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3주 전, 저는 들으면 안 되는 아빠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나리가 설명했다. 아빠는 누군가와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 양육권을 얻으면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돈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정확히 인용했다. 법정 양육권만 있으면 그 기금에 접근할 수 있어. 내가 항상 나와 살 필요도 없어. 법적 후견이만 되면 돼. 폭탄이 터졌다. 동우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갑자기 일어났다. 거짓말이다. 그녀가 지어내고 있어요. 최동우 씨 앉으십시오. 서 판사가 명령했다. 나리는 아버지의 반응에 위축되지 않고 확고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저는 또한 아빠가 그 사람에게 양육권을 얻은 후에 저를 기숙학교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의 새해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요 미서는 숨이 막혔다.
동우는 나리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돈에 접근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돼.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동우가 소리쳤다. 제 딸이 이런 식으로 저를 비방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최동우 씨 한 번 더 방해하면 법정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서판사가 경고했다. 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사님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확실히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아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나쁜 엄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돈 주는 것을 중단했어요. 나리가 말했다. 그녀는 공책에서 마지막 종이를 꺼냈다. 이것은 아빠가 돈을 보관하는 은행 계좌 명세서예요. 마지막으로 아빠 사무실에 갔을 때 복사했어요. 김 변호사가 즉시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성년자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입니다. 나리는 변호사의 항의를 가로막았다. 훔친 게 아니에요. 이 서류는 아빠가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두고 있었어요. 저를 방문했을 때요. 그리고 아빠니까 아빠의 것을 봐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경제 상황을 따르게 알려주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에스오 판사는 그 종이를 받아 주위에 깊게 살펴보았다. 그것은 진짜였고 동우가 미선과 나리를 부양할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아빠는 작년에 우리가 10년 동안 필요로 할 돈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나리가 계속했다. 하지만 음식과 집세를 낼 돈도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었어요. 이게 자기 딸을 정말로 걱정하는 아빠의 행동인가요? 동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변호사들조차 한 놀라움과 실망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리는 공책을 닫고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서관 책에서 많은 양육관 사건을 공부했어요. 판사님은 어른들에게 편리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최선인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시 멈춘 후 그녀가 계속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감정으로 부드러워졌다. 엄마는 큰 집이나 많은 돈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악몽을 꿀 때 밤새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아플 때는 일을 빠져야 해도 저를 돌봐요.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슬플 때는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안아주세요. 나리의 삶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고했다. 아빠는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엄마는 진정한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녀는 동희를 향해 돌아서 그 후에 말한 것은 참석한 모든 사람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아빠가 정말로 저를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저를 떼어놓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제 행복을 신경 쓴다면 엄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저를 돌보고 싶다면 돈을 얻기 위해 저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는 대신 이 몇 달 동안 저를 돌보고 있었을 거예요. 법정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동우는 딸의 눈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나리는 다시 판색으로 돌아섰다. 제가 8살에 불과하고 진짜 변호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것 때문에만 저를 원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녀는 조용히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엄마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저를 완벽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전부예요. 나리는 공책을 모아 자리에 앉았다. 서판사는 20년 경력 동안 들어본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를 방금 들었다. 법정은 몇 분 동안 침묵에 빠졌다. 동우와 그의 변호사들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미소는 자랑스러운 과안도감으로 울었고 판사는 지혜와 진실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방금 증명한 8살 소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서판사가 말했다.
심의를 위해 3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돌아오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복도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동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진짜 의도에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작은 회의실로 물러났다. 미선과 나리는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정말 잘했어, 나리야. 미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길 거예요? 엄마? 나리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최선을 다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동우는 복도 반대편에 혼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 성공적인 기업 임원이었던 그는 이제 자신의 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미선과 나리에게 다 가려 했지만 법원 경비원이 그를 자리에 머물게 했다. 30분이 지나자 법원 직원이 모두에게 법정으로 돌아가라고 알렸다. 미선과 나리가 자리에 앉은 후 동우와 그의 변호사들도 들어왔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고 이 변호사는 계속해서 서류를 뒤적이며 절망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원 직원이 외쳤고 서 판사가 다시 입장했다. 앉으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20년간의 판사 경력 동안 저는 오늘 같은 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 판사가 시작했다. 정나리 양 당신의 발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의 나이에 그런 명료함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나리는 등을 똑바로 펴고 앉았다. 그러나 서 판사가 계속했다. 법적 결정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미선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그들이 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실은 서 판사가 말했다. 정나리 양이 제시한 증거가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동우는 갑자기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최동훈 씨, 귀하는 양육비치 급 의무를 고2로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서 판사가 물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님, 동우가 더듬거렸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고 귀하의 은행 명세는 그 주장과 모순됩니다. 서 판사가 차갑게 끊었다. 게다가 귀하의 전화 통화에 관한 증거는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동우가 변명했다. 아이가 잘못 들었을 겁니다. 서 판사는 잠시 동우를 바라보았다. 귀하의 모친으로부터 정나리 양을 위한 신탁기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하지만 그건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기금의 법적 후견이 되기 위해 양육권이 필요합니까? 동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기숙학교에 관한 계획은요? 서 판사가 계속 물었다. 그건 그저 고려 중인 옵션 1분입니다. 동우가 말했다. 정나리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그럼 왜 그 옵션을 법원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서 판사가 물었다. 왜 양육계획에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동우는 다시 침묵했다. 이 법정은 진실에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최동우 씨, 서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다. 낭운충가 마이돈 잡김과 부인돈 잡김 돈 겁니다. 나리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법정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서 판사가 계속했다. 정나리 양이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인 선호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복지와 행복에 관한 논리적이고 사려 깊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동우의 변호사들은 패배를 인정한 듯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동우에게 속삭였다. 항소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가정법원의 최우선 과제는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첫 판사가 계속했다. 오늘 이 법정에서 들은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저는 정나리 양의 최선의 이익은
어머니 박미선 씨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미선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정나리 양의 단독 양육권을 박미선 씨에게 부여합니다. 서 판사가 선언했다. 최동우 씨는 법원이 정한 면접 교섭권에 따라 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앉았다. 또한 서 판사가 계속했다. 최동우 씨는 즉시 양육비 지급을 체계하며 미지급된 금액은 이자와 함께 30일 이내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정나리 양의 단독 양육권은 법원 명령입니다. 서 판사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나아가 정나리 양의 할머니가 설정한 신탁기금에 관한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금은 동교됩니다. 동우는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 마지막으로 서 판사가 말했다.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목격한 일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는 나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엄격한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정나리 양 당신은 오늘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속담의 작은 그릇에도 큰 지혜가 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말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나리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이 법정을 마치겠습니다. 서 판사가 선언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미소는 나리를 꼭 안았다. 그들은 이겼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법정이 피워지기 시작했을 때 동우는 미선과 나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변호사들은 이미 떠났고 그는 혼자였다. 미선 씨, 그가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항소할 겁니다. 미선이 대답하기 전에 나리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왜요? 아빠 또 거짓말할 거예요. 동우는 딸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다. 나리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일이 있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나리가 대답했다. 아빠는 할머니의 돈을 원했고 저는 그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떠나서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세요. 동우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의 8살 딸이 그의 모든 계획과 동기를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건 다 네 엄마가 시킨 거지? 그가 분노하면 물었다. 아니요. 나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스스로 한 일이에요. 엄마는 제가 무엇을 알아냈는지도 몰랐어요. 아빠의 계획도 몰랐어요. 저만 알았어요. 미선은 딸의 말에 놀랐다. 나리가 그토록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동우는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미선을 노려본 후 돌아서서 법정을 떠났다. 법원을 나서며 미선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새로운 걱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양육권 소송에서 이겼지만 앞으로의 생활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나리가 물었다. 미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미소 지었다. 함께 살아갈 거야, 나리야, 한 걸음씩. 그들이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따뜻했다.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법원 서기가 미선에게 다가왔다. 박미선 씨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미선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더 문제가 있는 것일까? 서 판사님께서 이것을 당신과 따님에게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공식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미선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법원 명령서와 함께 작은 메모가 있었다. 메모에는 서 판사의 개인 필체로 쓰여 있었다. 정나리 양의 용기와 지혜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돕기 위해 법원 사회복지 서비스에 귀하를 연결했습니다. 전부된 명령서는 최동호 씨가 즉시 모든 미지급 양육비를 지불하도 칼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 귀하의 사례를 추천했으니 곧 연락이 갈 것입니다. 서기환 판사,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들의 편이 선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애얼엄마? 나리가 물었다. 좋은 소식이야. 미선이 대답했다. SO 판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래. 그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미선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세요? 박미선 씨입니까?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장태수 변호사입니다. 서기환 판사님의 추천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선이 대답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해 들었습니다. 특히 따님의 놀라운 행동에 대해서요.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 귀하와 따님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최동우 씨의 양육비 지급을 확실히 하고 신탁기금 조사를 돕겠습니다.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기적과 같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장 변호사가 대답했다. 사실 저희가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나리 양의 이야기가 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가정 법원 절차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선은 나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나리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내가 정말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엄마, 나리가 물었다. 물론이지. 미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날 오후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미선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그녀의 마지막 고용주였다. 박미선 씨, 다시 일하러 오실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이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최동우 씨가 압력을 넣어서 당신을 해고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가 그런 짓을 못하게 할 거예요. 정말요? 미선이 놀라서 물었다. 네, 김 사장이 대답했다. 사실 급여도 올려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일 솜씨가 그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과 나리는 오랜만에 축하 저녁을 먹었다. 그것은 화려한 식사는 아니었지만 그저 김치찌개와 밥. 그들에게는 승리의 향연이었다. 우리가 해냈어. 나리와 미선이 말했다. 아니요, 엄마. 나리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 나리는 공책을 꺼내 새 페이지를 열었다. 맨 위에 큼직한 글씨로 미래 계획이라고 썼다. 뭐 하는 거니? 미선이 물었다. 우리의 새 생활을 계획하고 있어요. 나리가 대답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미선은 딸의 결단력과 희망에 놀랐다. 8살 소녀가 이미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선은 그 미래가 실제로 밝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리가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미선이 받자 장태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틀렸다. 박미선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신탁기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미선이 물었다. 최동우 씨의 어머니 최영자 여사가 정나리 양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교육 신탁기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녀가 3년 전 돌아가셨을 때 이 기금의 관리는 동우 씨에게 넘어갔어야 했지만 그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미선은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약 3억 원입니다. 장 변호사가 대답했다. 최영자 여사의 유언장에 따르면 이 돈은 정나리 양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동우 씨는 양육권을 얻으면 이 돈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선은 말문이 막혔다. 3억 원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선이 마침며 물었다. 법원이 나리 양을 위한 새로운 신탁 관리인을 지정할 것입니다. 당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리 양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선은 충격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동우의 어머니가 소녀를 위해 그런 선물을 남겼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특별히 가깝지 않았지만 항상 시어머니가 나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나리가 물었다. 미선은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나리의 표정이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나리가 물었다. 하지만 왜 아빠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그 돈을 자신이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 미선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다니 기뻐요. 하지만 아빠가 그런 짓을 했다니 슬퍼요. 사람들은 때로 돈 때문에 이상한 선택을 해. 미선이 설명했다. 그날 오후 나리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장 변호사가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뉴스였다. 최동우 씨가 신탁기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이미 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말했다. 약 1억 원 정도요. 법원은 그에게 이 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요. 이선이 긴장하며 물었다. 그가 출국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지오,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우 씨는 항상 책임을 회피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 변호사가 안심시켰다. 남은 돈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동우 씨가 소유한 서울의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그것을 팔면 빼돌린 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미선은 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어지러웠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딸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이제 그녀는 새 일자리와 나리의 미래를 위한 재정적 안정을 갖게 되었다. 그날 저녁, 미선은 나리를 위한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나리가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였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미선은 딸에게 물었다. 나리야, 우리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원하는 게 있니? 나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창문이 많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요. 그리고 제 방도 있으면 좋겠어요. 미선과 나리의 삶은 다음 몇 주 동안 급격히 변화했다. 법원은 미선을 나리의 신탁기금 관리인으로 지정했고 장태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안성시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입대할 수 있었다. 이사 과정에서 미선은 동우의 어머니가 남긴 상자를 발견했다. 아, 이게 뭐지? 미선은 먼지 쌓인 상자를 열면서 중얼거렸다. 안에는 사진첩 편지,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다. 모두 최영자 여사의 것이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영자가 병원에 있던 시절에 쓰여진 것이었다. 나의 사랑하는 소년 나리에게 마지막 일기 항목이 시작되었다. 네가 이것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아주길 바란다.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그는 내 아들이지만 그의 약점도 잘 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을 받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신탁기금을 설정했다. 내 어머니는 강하고 현명한 여성이다. 그녀가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라 믿는다. 항상 너의 꿈을 따라 가거라. 나의 작은 변호사.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최영자 여사가 나리를 작은 변호사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심지어 나리가 8살이 되기 전부터 그녀의 지적 능력과 정의감을 알아봤던 것이다. 엄마, 뭘 찾았어요? 나리가 방에 들어오면 물었다. 미선 은 일기장을 건네했던 할머니가 너에게 남긴 글이야. 나리는 조용히 일기를 읽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다. 할머니가 저를 작은 변호사라고 불렀어요. 그녀가 놀라서 말했다. 그래, 할머니는 네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 미선이 대답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이 있었다.
한 봉투 안에 영자가 작성한 공식 문서가 있었다. 그것은 동우가 신탁 기금을 오용할 경우 관리 권한이 미선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리가 말했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다 영자 어머니는 우리 편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동우가 태국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다. 그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리가 물었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거야. 미선이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미선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리야, 네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약속할게. 새 아파트의 거실 창문으로 서양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의 새 집은 반지하가 아니었다. 햇빛이 가득한 3층 아파트였고 나리는 자신만의 방이 있었다. 벽에는 나리가 그린 그림들과 영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나리의 책상 위에는 미래 계획이라고 적힌 공책이 놓여 있었다. 첫 번째 항목은 변호사가 되어 약한 사람들을 돕기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세심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옆에는 서판사가 법원 후 나리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다. 너의 용기와 지혜가 다른 아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언젠가 법정에서 변호사로서 너를 만나길 기대한다. 5년이 흘렀다. 13살이 된 나리는 안성 최고의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반에서 항상 1등을 차지했고 특히 사회 과목과 법학 동아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미소는 이제 지역사회 복지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여성들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나리가 5년 전 자신의 사례를 통해 영감을 준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날이었다. 정날일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양육권 소송에서 미성년자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축하해 나리야, 미선이 말했다. 네가 시작한 일이 마침내 법이 되었어. 나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엄마 서판사님과 장 변호사님, 그리고 엄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에서 법안 통과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서판사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5년 전 한 8살 소녀가 법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오늘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판사가 말했다. 그 이후로 저는 미성년자들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고 다른 많은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날일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가 아동의 권리를 바라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동우는 결국 사기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그는 나리에게 한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젠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었다. 엄마! 제가 진짜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나리가 문득 물었다. 물론이지, 미선이 대답했다. 네오님이 한 번 변호사로 활동했잖아.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나리는 웃었다. 다음에는 제대로 된 법학학위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장태수 변호사가 서 있었다. 축하합니다. 그가 말했다. 정날일법이 통과됐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선이 말했다. 장 변호사는 나리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넨다. 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나리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나무 판사 망치와 서판사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정의의 씨앗을 심은 우리의 작은 변호사에게 너의 용기가 수많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기관 판사, 나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다. 많은 출판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미선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두웠던 시간을 지나 이제 그들은 빛 속에 서 있었다. 나리는 단순히 어머니를 구하려던 8살 소녀에서 한국의 가정법을 변화시킨 상징이 되었다. 그날 밤 나리는 일기장에 글을 썼다. 오늘 정날일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세상에는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내가 변호사가 되면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이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듯이 항상 내 꿈을 따라갈 것이다. 나의 꿈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